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경호처 행위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저녁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안가에서 만나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취임 후 강절도 사건이 늘었다며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회가 멘션세 프로그램 확대로 LA시 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택배 도난 사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택배 도난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리부에서 발생한 프랭클린 산불이 오늘 아침 현재 3,893에이커를 전소시키고 구조물 7채 이상이 전소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장남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이를 주 그리스 미국 대사로 지명하고 요직 곳곳에 가족을 앉히면서 족벌주의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멈추고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의 위험한 관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집권 2기에 벌어질 무역전쟁을 대비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등 협상 카드를 쌓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기온 상승폭이 2040년 이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제한선인 1.5도씨를 넘는 등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AI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맥스 프리드와 왼손 투수 역대 최고의 긴 8년 2억 1,800만 달러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카티 셰플러 선수가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3년 연속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LA 한인타운 해나 최고 기온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모닝뉴스 2부도 일단 한국뉴스 정리하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비상사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 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 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습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 즉 안가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경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불러 5시간가량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 이뤄진 조사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 군병력 이동과 배치 등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광주에서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131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11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숙의 윤석열 즉각 탄핵 제3차 광주시민 시국 성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국회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국민의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뒤부터 시작해서 이 탄핵안이 관철될 때까지 매일 시국 성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수원에서 온 일가족 참가자를 비롯해 순천, 나주, 화순 등 전남에서 온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국성에는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 빗대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경연을 벌이면서 밝은 분위기 속에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9개 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주최한 이번 시국선언에서 학생들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를 거둬들였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13일 신촌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회에는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이양수 위원장은 11일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득의 시간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내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면서 2, 3월에 퇴진하고 4,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이 하야 안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2, 3월 퇴진과 4, 5월 조기 대선 등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에서 윤석열이 즉각 사임 요구를 거부하고 당과 정부의 일임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한 후 칩거하고 있는 현실에서 탄핵은 불가피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번 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는 한편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도 처리해 탄핵 여론을 고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조만간 발의,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역시 LA 시간 토요일입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체포 요구 결의안에도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 투표한 만큼 탄핵안 2차 표결에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us 12월 1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가주 지역 하늘에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거세게 불던 산타나 강풍은 오늘 점차 잦아들면서 강풍주의보는 해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에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 경보, 레드플렉 워닝은 오늘도 계속 발효돼 있습니다. 또 말리부 지역에서 발생한 프랭클린 산불 진화율은 7%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 지역과 또 인근인 LA 다운타운까지도 공기질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에어 퀄리티 알럿이 발효돼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보다 흐린 날씨에 내일 오후에는 40%에 달하는 지역에 이슬비가 내려서 모처럼 습도가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도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4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40도, 해안 지역은 70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 낮 최고 기온은 40도로 예상됩니다. 잠시 KTL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Local to federal are on this. Governor Gavin Newsom continues to be in touch to support in every way he can, including unlocking FEMA funding. 자, 말리부 지역에서 I also want 발생한 to 산불 extend a 지금 special note of 밤 사이에 gratitude to our 1000여 Pepperdine 에이커가 community. 넘게 확산되고 Their 있습니다. leadership, 수백 에이커, faculty, 수천 에이커가 불에 탔지만 오늘 오전 구조대원들 어느 정도 이제 불길은 잡은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랭클린 화재는 여전히 주택에는 큰 위협으로 남아 있고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 말리부 비치 RV 공원 대피령이 지금 새롭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현재 3,983에이커를 전소시켰고 7%가 진압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이 진화 작업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현재 1,500명이 넘는 소방관이 가파른 그 험준한 지형에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계속 화마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 소방서장인 앤서리 마로는 실제로 화재 주변에 물리적 경계를 허물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인력 항상 추적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이 프랭클린 산불로 총 9개 구조물이 손상됐고 7개 구조물이 파괴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물 손실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에 추가 집계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내려졌던 대피령 외에도 새로운 대피령도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또 이 지역 유명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명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일단 나도 대피 잘했다 등등의 이 이야기들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순찰 때는 카난 듐로드와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 사이에 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번 하이웨이 타고 올라가시거나 내려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화재로 기지국이 피해를 입어서 말리부 지역 주민들은 통신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조치, 공공안전을 위한 계획적인 전력 차단으로 말리부를 포함한 LA 카운티 주민 약 4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산불이 강풍으로 파손된 전선이나 전신주 등 전기 설비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화재 원인 조사 중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택배 도난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LA 한인타운이 택배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크로스타운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LA 시내에서는 아마존, UPS, 기타 배송 기사들이 놓고 간 택배 상자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436건 접수되었습니다. 전해인 2022년 12월에도 435건의 택배 도난 신고가 보고됐으며 최고치는 2020년 12월에 489건이었습니다. LA의 택배 도난 건수는 사람들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한 팬데믹해인 202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도난하면 흔히 단독주택 현관에서 선물을 훔치는 현관 해적들을 떠올리지만 아파트 거주자들의 도난 피해율은 이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는 LA 경찰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LA 시내에서 택배 도난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코리아타운이 이 기간 택배 도난 사건이 350억 원으로 LA 시내에서 가장 많은 도난 신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다운타운이 276건, 웨스트레이크 지역이 27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택배 도난 방지를 위해 직장이나 친구집, 보관함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배송을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자의 배송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며 이웃들과 협력하여 서로의 배송물을 지키고 안으로 가져다 두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키복제나 도난, 출입코드 획득 등의 방법으로 우편실과 로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아파트 로비에 물품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 후 LA 시내 살인과 총격 사건 등 강력 사건은 감소했지만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었다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10일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짐 맥도넬 신임 LAPD 국장, 크리스틴 크롤리 LAFD 국장 등의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강력 사건 동향과 치안 강화를 위한 시정부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베스 시장 취임 후 LA 시내 살인 사건은 28.1% 감소, 갱단 관련 살인 사건은 50% 이상 감소했으며 총격 사건은 26.2%가 감소했습니다. 조직 소매 절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지난해 여름 창설해 350건 이상의 체포를 통해 6,600만 달러 이상의 도난 물품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강절도 피해는 줄지 않아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타운 등 LA 시내 치안 강화를 위해서 LA시 경관과 소방대원 증원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LA 경찰국 채용에 걸림돌이 되어온 관료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리크루팅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경관 연봉을 올리고 채용 홍보 행사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PD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후 LAPD 지원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월 말 기준 지난해에 비해 28.3%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소방대원 증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을 증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임금 인상을 확보하고 소방대원들을 부서에 유지하는 한편 소방국이 제공하는 응급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래된 소방차와 기타 장비를 교체하고 새 장비 구입을 위해 5천만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상황, 약물복용 장애 등 비전통적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응하는 첨단 제공자 대응장치, 그리고 자동 흉부 압박 장치와 CPR 장치 구매를 위한 자금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 사태로 큰 문제로 지적된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메트로 시설 운영자와 직원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커뮤니티 안전부서를 만들기로 했으며 사내 안전부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개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메트로버스는 운전자를 위한 보호장벽 등 새로운 보호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시의회가 맨션세 프로그램 확대로 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시내 세입자들은 앞으로 아파트에서 퇴거되는 것을 법적으로 방어하거나 렌트비 지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등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LA시의회는 10일 만장일치로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메저 ULA의 주택 생산과 노숙자 예방 계획에 대한 최종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메저 ULA는 지난해 4월부터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LA시 내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 대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는 또 밥블루멘탈 시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시니어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신축 사업을 하거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을 인수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LA시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맨션세에서 거둔 세수로는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과 보존, 세입자 퇴거 방어, 임대료 지원,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에 사용됩니다. 시의회의 승인으로 시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맨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 중 더 많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국은 이번 회계연도에 ULA 프로그램에 총 1억 6,790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5-2026 회계연도에는 자금을 3억 110만 달러로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일원 아파트 협회 등 메저 UL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맨션세가 LA 시내 부동산 시장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이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일부 주에서 차단됐습니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다카 수혜자 오바마 케어 가입 허용 조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카 수혜자에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는 주정부들이 제기한 법원 소송입니다. 트레이너 판사는 합법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공공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며 건강보험개혁법은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의 수혜 대상이 합법 신분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권한만 부여했다며 이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합법 신분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합법 신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재정의해서 오바마 케어를 가입시킬 수 없다라고 짧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은 이 법원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에만 적용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계속 오바마 케어 가입이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오바마 케어입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다카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8월 19개 주가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올해 미주 지역 댕기열 감염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올해 미주 전 지역에서 보고된 댕기열 감염 사례가 1260만여 건이라면서 1980년 관련 집계 이후 사상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올해 초 미국을 포함한 미주 대륙 전체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예견됐습니다. WHO는 댕기열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며 과테말라 같은 나라에서는 댕기열 관련 사망자 70%가 미성년자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상고온 현상과 무계획적인 도시와 기후변화와 연관된 가뭄 홍수, 또 주택가 물웅덩이 방치 같은 댕기열 급증 배경을 지목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 생기는 병으로 모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 들어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2.4%로 둔화했다가 10월 2.6%로 오른 데 이어 11월에도 2.7%로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지수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0.2%를 나타냈다가 11월 들어 0.3%로 올랐습니다.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3%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40%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전월 대비 0.4% 올라 11월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로 10월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온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 이민자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물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가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엘버슨의 인수합병인 M&A 추진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엘버슨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내고 크로거와의 합병계약 종결을 크로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슨은 크로거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크로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엘버스는 합병 계약 종결을 위해서 당장 6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 비용이 지출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합병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사업 전략에 불필요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손실보상 청구액이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2위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는 앞서 지난 2022년 10월 4위 체인인 엘버슨을 24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양사 합병이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합병을 막아야 한다는 연방거래위원회 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젬픽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인의 건강,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 무엇도 근접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즈 만조니의 선언문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전 세계 42위다라고 적힌 부분을 자신의 글과 함께 올려놨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GLP 억제제는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계열 비만 치료제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GLP-1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호르몬으로 이를 기반으로 만든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젬픽이 대표적이죠.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비만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가운데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현재 메디케어는 GLP-1을 당뇨나 심장질환 치료에 쓰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만 2003년 법은 GLP-1을 체중 감량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 보험 적용을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GLP-1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가능성도 크다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GLP-1 비용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인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어느 사람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나 그 이상을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제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 미국의 석유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종종 주요 정책 결정과 입장을 SNS에 갑자기 올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큰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불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따른 안보 영향 문제를 검토해왔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원회 결정을 오는 23일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권고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최종 방침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심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2기 정부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이 심사 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일본 제철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할 경우 중국의 철강 공급이 과잉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공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일본 제철은 또 US 스틸 인수가 완료되는 경우 회사 전 직원에게 보너스 5,000달러씩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지난해 12월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혀온 US 스틸을 141억 달러에 매수키로 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보편 관세 부과 정책을 향해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 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언급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고위 관료로 재직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서 보수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중심으로 만든 정책 재현집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집권 2기에 벌어질 무역전쟁을 대비해 협상 카드를 쌓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품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나선 것도 그런 전략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규제에 맞서 내놓은 최근 보복 조치를 내년 1월에 출범할 트럼프 새 정부의 공세를 막거나 완화할 방어책으로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상무부가 인공지능 칩 핵심 부품인 메모리를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하자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등 4대 희소금속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에 더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고 무인기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 같은 연쇄 보복은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지난 수년간 중국과 거래 비중을 줄여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 매출이나 성장을 직접 타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하딩 교수는 엔비디아를 포함해 중국 당국의 최근 조치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보복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와 이 회사 연구원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지난 10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 업체인 쓰촨 사일런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컴퍼니와 이 회사 연구원 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업체와 연구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모든 거래가 차단됩니다. 미국 당국은 이 업체가 중국 정부 정보당국자들에게 다양한 해킹,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미국의 인프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수천 개 기업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이 회사 연구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2020년 기업 데이터를 훔치고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선취하기 위해서 8만 개 이상의 방화벽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어제가 세계 인권의 날이었죠. 어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신장, 티베트 자치구 및 파룬궁 신도를 상대로 인권 탄압을 한 중국 정부 전현직 관료 8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인권 탄압을 가한 러시아 당국자 및 지역 협력자 등 9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의 비자를 제한한 것에 반발하며 미국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비자를 제한하는 맞불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연방 법무부가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 보도에 따른 기밀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원 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의 통신 기록을 광범위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감찰 보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밀이 포함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2명의 하원의원과 보좌관 등 43명의 의회 직원의 통신 그리고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은 당시 하원정보위원회 소속의 애덤 시프, 에릭 스왈렐 하원의원이라고 CNN 등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 가운데서는 캐시 파텔 FBI 국장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텔 후보자는 당시 하원정보위원회에서 실무자로 근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요직 곳곳에 자기 가족을 앉히면서 족벌주의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이를 주 그리스 미국 대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요직에 자기 가족을 앉히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째 딸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로 지명했고 작은 딸의 시아버지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및 중동 문제에 대한 선임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돈과 예비 며느리 등 가족들이 줄줄이 공직에 앉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죠.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그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대 국정 운영을 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보면 놀란 일도 아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큰딸 이방카,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보좌관에 앉힌 바 있고 임기 내내 여러 주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둘째 아들 에릭이 핵심 대리인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발매하는 차세대 스마트워치에 위성을 통한 문자 송수신 기능과 혈압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내년에 출시하는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에 위성 연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이용해 오늘 아침 보도한 것입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워치만으로도 무선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 위성을 통해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아이폰 14에 위성 통신 기능을 처음 탑재했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서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긴급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견인이나 연료 보급 같은 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와 연락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했고 올해는 아이메시지를 통해 누구에게나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은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스마트워치만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크루즈의 로봇택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GM은 자사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에 맞춰 크루즈의 로봇택시 개발 작업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전기자동차에서 혁신적인 모습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혁신적인 모습 못 보여주는 제너럴 모터스가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제 2억 3억 정도는 저렴하게 계약했네 이렇게 들리죠. 7억 달러 계약이 막 자꾸 나오니까 지난해 오따니 7억 달러 이번에 또 후안 소토 7억 달러 7억 6,500인가요? 뉴욕 양키즈가 왼손 선발 투수 맥스 프리드와 8년 2억 1,8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왼손 투수 역대 최고액입니다. 그런데도 2억 1,8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저렴하네요. 야 정말 7억에 주는 그 거대함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맥스 프리드는 LA 출신이죠. 하버드 웨스트레이크를 졸업한 그래서 다저스와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뉴욕 양키즈와 계약했습니다. 미국의 스커티 셰플러 선수가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PGA 투어 측은 어제 셰플러가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주는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셰플러 선수는 2022년과 작년에 이어서 3년 내리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를 받게 됩니다. 어제 레이커스 클리퍼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미러키 벅스가 NBA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NBA컵 지난해 열린 컵 대회 인시즌 토너먼트의 새 이름입니다. 이 시즌 도중에 또 하나의 토너먼트를 만든 그런
대회인데요. 어제 경기에서 미러키 벅스가 올랜도 매직을 114대 109로 꺾고 준결승 대진표 한 자리에 올라섰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댈러스를 118대 104로 꺾고 역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